네, 안녕하세요. 미녀들의 투자의 정은우 팀장입니다. 과거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미래를 살피기 위해 과거 또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역대 정권의 부동산 공약과 정책에 따라 어떻게 현재의 주택 규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에 따른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도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의 헌법이 개정된 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첫 번째 대통령이죠. 이 노태우 정부의 과제는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 및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택 가격 상승을 안정시키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네, 먼저 노태우 정부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개발이익 환수제,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토지 공개념 을 주축으로 부동산 투기꾼을 찾아서 명단 공개 및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지 공개념의 일환으로 당시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 감정원 이렇게 4원화되어 있던 지가를 개발 이익을 측정하기 위해 1원화를 시켰습니다. 공시지가를 1989년에 도입한 것인데 현재 세금을 매기는 척도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공시지가, 이때 처음 도입된 것이죠. 노태우 정부는 1980년 말에는 GDP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으로 엄청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뛰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 이 주택가격 폭등을 멈출 방법으로 89년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존 공약이기도 했던 서민들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25만 호 포함 주택 총 200만 호를 짓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당시에 200만 호는 서울 시내 전체 주택수와 맞먹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하며 임기 5년간 200만 호를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주택 공급 공약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막대한 공급을 하게 된 이유는 지가의 폭등과 전월세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 영향 때문인데, 기사를 보시면 반년마다 계약갱신, 뛰는 보증금의 목숨 끊기도, 1950년대 주택 부족해지며 생긴 독특한 거래, 90년대 초 전세가 폭등 이후에 십수명 극단 선택, 이런 기사들의 이제 헤드라인이 보입니다. 네, 50년도 때부터 주택이 계속 부족했었는데 더불어 전세값까지 이제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현재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전월세 보호 기간이 2년이었죠. 이 2년은 노태우 정부 당시에 1년을 보호받았던 기간을 1년 더 추가를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개정 당시 17% 이상 전월세가 급등하는 등 지가 상승만 56% 이상, 전세값은 28.3% 이상 치솟아서 지금의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점점 달동네나 반지하 등으로 밀려나는 세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4월에 200만 호 건설의 초석인 1기 신도시를 발표하였고,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군포시 삼본,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으로 총 5개 곳을 1기 신도시로 지정해서 당시 가구 원수 기준 100만 명 이상의 거처에 달하는 30만 호를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5개 신도시의 면적은 약 1,517만 평인데 여의도의 약 20배에 달하는 부지라고 합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0만 호 건설이 91년 8월 말 조기 달성되고 공식 기록은 214만 호가 지어지면서 이 가팔랐던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안정화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바통을 넘겨받은 두 번째 대통령 김영삼 정권은 노태우 정권 당시에 너무 많은 이 물량이 공급된 탓인지 94년도에 미분양 세대가 10만 가구 발생했는데, 이는 리먼 사태 이전에 최대 규모의 미분양 발생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많은 건설사가 위기를 겪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건설사 부도로 수분양자와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상황을 우려한 김영삼 정부는 건설시장의 부양정책을 시행했는데, 바로 현재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서 분양시장에 활기를 넣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공공임대뿐만이 아니라 민간이 주택을 임대해서 시장의 임대주택 물량을 풀릴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던 방안으로 이때 최초로 임대사업자 제도가 발생한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김영삼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도 선포를 했었는데 1993년 3월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것에 더해서 1995년 3월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제도가 최초로 도입됐으며 탈세나 탈법 등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 또한 같은 해에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김영삼 정부에서는 주택 할부 금융제도 도입을 실시하였고 김영삼 정부 말에 도래한 이 IMF로 인해서 이제 건설 및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현재 분양가 상한제라고 불리는 원가 연동제를 전면 자율화시켰습니다. 다음 대통령으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던 이 IMF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만 했던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을 활용하는 정책을 펼쳤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제 도입됐었던 토지 공개념 제도를 아예 완화를 시켰으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세제 혜택과 청약 재당첨도 허용하고 특히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이 IMF 경제 위기가 추후에 이제 수습되면서 이러한 부양책 효과로 2001년부터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의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신설되었으며 폐지됐었던 분양권 전매 제한이 다시 시행되고 자율화됐었던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현재의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체계 기초가 된 정책을 펼친 것이죠. 또한 이 강남 3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버블 세븐으로 부르면서 이 지역을 대출 규제를 포함한 규제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규제를 더하니까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당시의 집값 상승처럼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역시 수요 억제 정책이 시장 왜곡을 만들어내면서 주택 가격을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투기 규제만큼 공급 또한 박차를 가했습니다. 2기 신도시를 시행했었는데 수도권에만 성남, 판교, 동탄, 1, 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옥정, 위례, 평택, 고덕, 인천, 검단 신도시 이렇게 총 10곳을 지정해서 개발을 발표하였고 충청권에도 아산, 도안 신도시 2곳을 지정해서 개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수도권 10개 신도시에 공급되는 물량만 총 이제 54만 5천 호 수준으로 1기 신도시의 2배 가까운 물량이었고 이를 통해 임기 말 주택의 안정이 가시화되는 하였습니다만 이 1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반경 20km 이내에 건설되었는데 반해서 노무현 정부 당시의 2기 신도시는 판교, 위례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반경 30에서 40km 정도의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교통 대책이 진척이 없는 신도시들도 있어서 서울로 쏠리는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 추후 이명박 정부 때 또다시 찾아온 경제 위기로 인해 미분양 물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2008년 부동산 경제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사태로 인해서 주택 매입하는 심리에 영향을 끼쳐서 주택 구입이 꺼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까지 펼쳐졌었습니다. 이렇게 2기 신도시 입주 물량 증가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대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김영삼 정부 이후에 가장 많은 미분양이 발생한 시기였으며 일명 마이너스 P가 붙어있는 게 흔하던 시장 상황이었고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에 되는 미분양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때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0개 이상의 건설사가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위 내의 이제 업체 중 20여 개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시장 침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공급량 과다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침체는 이 이명박 정부 시기 이른바 하우스 푸어로 양산되면서 집의 가격은 오르지도 않는데 빚 때문에 고통받는다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이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노무현 정부의 강남 3구 외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를 전면 해제 그리고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종부세율 인하, 보금자리 주택사업,
미분양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 이제 많은 완화책들을 쏟아내면서 집값은 안정화되는 듯 보였으나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주택의 구매 수요는 줄어들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전세가율 급등 현상으로 인해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칼을 빼들었죠. 이 빚내서 집 사라 라는 유명한 일명 초이노믹스의 시작이 이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는 침체된 부동산을 LTV와 DTI 완화시켜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가계의 유동성을 일으켜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하는 정책이었고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침체와 활황을 거쳤던 부동산 시장인데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똑같이 침체와 화랑을 보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22년까지 무려 30여 차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는데 대표적인 규제책으로는 조정대상 지역, 투기가열 지역, 투기지역으로 이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을 묻고 해당 지역의 LTV 등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으로 대표되는 세제 관련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며 정부 주도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와는 정반대의 정책이 됩니다. 박근혜 부동산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워딩은 시간을 드릴 테니 집을 파세요였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정부의 해당 규제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문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후에는 거래가 감소하면서 안정기를 잠시 갔다가 폭등하는 식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반복됐었는데 상승세가 나타날 때마다 더 강한 대책을 통해 틀어막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물론 공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과된 세금과 대출 이자를 집값에 포함시켜 매도하면서 현재까지의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규제, 금융으로는 LTV와 DTI를 강화하고 청약 가점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17년 파리 대책 이후 급감한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듯 보였으나 1년 후에 다시 폭등하였고 이 폭등을 이유로 더 강한 대책인 종부세와 양도세 면제 강화,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를 내세우면서 9.13 대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다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다가 또 폭등을 하고 또 규제하고 또 폭등을 하고 반복했던 사례가 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전 대한민국 정권이 부동산 공급과 더불어 각종 규제책들을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규제책과 함께 리먼이나 코로나 등 세계적인 천재지변 이슈가 함께 일어날 경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즉 전체적인 부동산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막대한 공급이 있었던 1기 신도시 공급 때 집값이 하락하거나 안정되는 양상을 띠면서 가장 확실한 부동산 대책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대공황인 IMF나 2004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영향에 따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디플레이션이 오고 실물 자산의 대표인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현상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안정화를 찾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정부들의 사례로 종합 정리를 해보자면은 막대한 양의 입주 물량과 금융위기, 부동산 투자 심리 저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급과 규제 완화의 적절한 밸런스가 가장 확실한 부동산 대책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제한시킨 규제책은 오히려 집값의 급등을 일으키는 등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지난 35년간 정부들의 정책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황과 윤석열 정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해서 볼 때 참여정부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당시와 어느 정도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공급량 위기와 이를 더욱 심화시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어서 전 세계적인 불황이 닥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리먼 브라더스의 경우에는 자산이 증발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했었으나 현재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는 양적 완화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정책을 썼고, 현재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현황은 서울의 경우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재건축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업 기간이 3년 이상이나 걸리는 재건축 사업장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걸어버려서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축 공급이 메말라 버렸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로 예정되어 있던 둔촌 주공과 진주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분양 일정이 지금 뒤로 밀려버렸죠. 아예 신규 공급에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이며, 금리는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죠. 모든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인상한다고 해서 무작정 집값이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금리 인상은 주택 매수 심리 요인과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 저하 등의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시장은 높은 금리와 이 비싼 주택 가격을 지불하고 금리를 버틸 수 있는 고소득자가 선호하는 강남 및 몇몇 지역으로 이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를 버틸 수 없는 외곽 및 수도권 지역과의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시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역대 정권으로 보는 부동산 역사와 이를 토대로 부동산 흐름을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말씀드렸듯이 과거를 알아야 미래도 안다고 하죠. 과거와 현재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부동산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똑소리 나는 미투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미녀들의 투자 정은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